자네 내 사위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나. 예비역 3스타 장모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전화 한 통에 현역 포스타가 강림의 부대를 초토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겨울이 찾아오고 가장 늦게 떠나는 땅. 이름만 들어도 현역 군인들은 물론 예비역들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젖게 만드는 그 혹독한 지명 위로 육군 제7호병사단 칠성부대의 깃발이 칼바람에 찢어질 듯 나부끼고 있었다. 이곳 최전방의 긴장을 패부 깊숙이 느끼며 복무하는 강하준 중위는 오늘도 어김없이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순찰 일지를 확인했다. 그의 계급장은 이제 막 초급 장교의 티를 벗으려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화천의 겨울만큼이나 맑고 차가웠다. 강하준 중위.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 너무 곧아서 부러질 놈이라는 핀잔과 진짜 군인이라는 동경을 동시에 받는 사내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그의 군 생활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있었다. 그의 아내 윤세아.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이자 하준의 장모 윤지휘. 하준이 존경에 맞지 않는 장모님. 그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장모님의 존재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준이 임관 전 후보생 시절 우연히 강연을 위해 모교를 찾았던 예비역 육군 중장 윤지휘. 당시 그녀는 군복을 벗었음에도 수십 년간 별을 달고 전군을 호령했던 장군의 위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군인은 그녀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조국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묻기 전에 자신이 조국을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 증명은 거칠애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의 눈물과 땀을 외면하지 않는 진심에서 시작된다. 그 한마디가 하준의 가슴을 관통했다. 훗날 그녀의 딸을 만나고 그녀가 그 강연의 주인공이었음을 알았을 때 하준은 이것이 운명이라 생각했다. 그는 윤지휘라는 거대한 산을 장모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여겼다. 그는 그녀가 말했던 진짜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였을까? 화천 칠성부대로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부대의 불편한 공기를 감지했다.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다. 병사들의 동계 피복 보급 문제였다. 규정상 지급되어야 할 신형 방한용품들이 상당수 누락되거나 멀쩡한 구형 장비들이 폐기 처리되고 신품이 불출된 것처럼 서류가 조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손에 들린 것은 여전히 구멍난 장갑과 보풀이 인 내피였다. 강중위 같은 중대 소대장인 황인표 대위가 낄낄거리며 하준의 어깨를 쳤다. 황 대위는 이 부대에서 유독 윗선과 가깝게 지내며 실세 노릇을 하는 인물이었다. 신임 소대장이 너무 의욕이 넘쳐. 그거 다 위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야. 병사들 춥다고? 원래 군대는 추운 거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하준은 웃지 않았다. 황 대위님, 병사들이 추우면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보급품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용입니다. 황 대위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강중위, 유용이라니. 말 조심해. 자네가 이 부대 생리를 몰라서 그래. 조용히 지내. 괜히 짱돌 구르다 피 보지 말고. 하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장모님 윤지휘의 얼굴을 떠올렸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의 눈물. 지금 병사들은 혹한 속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방한복을 입고 경계 근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홀로 조사를 시작했다. 보급 창고의 재고 목록과 실제 물품을 대조했다.
밤을 새워가며 지난 몇 달간의 불출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엄청난 양의 보급품 단순한 피복이 아니었다. 동계 난방유 훈련용 기자재, 심지어 부시까지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혹은 훈련 중 손실 따위의 명목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모든 흔적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부대의 실질적인 왕, 대대장 마동철 중령. 그리고 그의 수종 노릇을 하는 황인표 대위였다. 하주는 갈등했다. 이 거대한 비리의 사슬을 이제 막 부임한 중이 하나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 세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여기서 밉보이면 그의 군 생활은 끝장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곧이어 장모님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스스로 증명하라.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하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황인표를 건너뛰고 마동철 중령의 명백한 지시가 담긴 증거 자신도 모르게 녹음된 황 대위의 협박성 발언과 조작된 장부 사본을 첨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대대장실이 아닌 상급 부대인 연대 감찰부의 직보를 결심했다. 그것이 그의 소신이었고 그가 장모님에게 배운 군인 정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화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잔혹한 현실이 그의 그 소신을 어떻게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그가 감찰부로 향하던 그날 밤 대대장 마동철 중령은 이미 그 사실을 보고받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고 강하주는 그 거미줄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나방이었다. 강하준 중위의 소신은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연대 감찰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당일 저녁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대대장 마동철 중령의 책상 위에 고스란히 올라가 있었다. 마 중령은 콧방귀를 뀌며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연대 감찰 장교는 마 중령의 육사 동기였다. 다음 날부터 강하준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되었다. 강중이. 아침 점호 시간 마동철 중령이 수백 명의 대대원들 앞에서 하준을 지목했다. 자네가 그렇게 잘났나? 상급자를 모함하고 부대 단결을 저해하는 놈이 우리 칠성부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했다. 저런 놈은 소대장 자격도 없어. 하준은 즉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대대 본부의 골방 같은 창고 옆 서류 더미가 쌓인 임시 대기실로 배정받았다. 그의 임무는 부대의 모든 잡초를 뽑거나 겨울 내내 얼어붙은 배수로를 곡괭이 하나로 뚫는 일이었다. 강중위, 이거 똑바로 못해? 가혹행위는 주로 황인표 대위가 주도했다. 그는 하준보다 고작 몇 개월 선임이었지만 마 중령의 비호 아래 아나무인이었다. 내까짓게 감히 대대장님을 들이받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화천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 황 대위는 하준에게 불필요한 야간 작업을 지시했다. 한겨울에 얼어붙은 철조망을 보수하라며 맨손으로 작업하게 했고 꼬투리를 잡아 틈만 나면 폭언을 퍼부었다. 하준의 소대원들은 강제로 그와 격리되었다. 하준은 순식간에 부대 내의 기피 인물, 배신자가 되었다. 하준은 버텼다. 이가 갈릴 만큼 분했지만 이것 또한 군인이 감내해야 할 시련이라 생각했다. 그는 아내 세아와의 통화에서조차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응, 세아야. 나 잘 지내. 여긴 좀 춥지만 훈련도 잘 받고 있어. 장모님은 건강하시지? 응. 나도 보고 싶어. 거짓말을 할수록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특히 장모님 윤지휘에게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말한 증명을 자신은 해내지 못했다. 비극이 절정에 달한 것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날따라 마동철 중령은 기분이 몹시 나빠 보였다. 상부의 감찰 소식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원인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강하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황대위. 저 새끼 아직도 눈 똑바로 뜨고 다니나? 처리하겠습니다, 중령님. 그날 밤 황인표 대위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하준이 대기하던 본부 뒤편의 낡은 정비고로 그를 불렀다. 정비고 안에는 황 대위와 그를 따르는 몇몇 부사관들이 있었다. 강하준이. 황 대위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다. 내가 감히 우리 부대를 망치려고 해? 그런 적 없습니다. 하준이 낮게 대답했다. 이 새끼가 아직도 반성을 못했네. 황 대위의 주먹이 하준의 복부를 강타했다. 하준은 숨을 헉 하고 삼키며 쓰러졌다. 내가 뭔데? 내까지 중이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폭행은 일방적이었다. 황 대위와 그 일당들은 분풀이를 하듯 하준을 구타했다. 하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저항은 곧 하극상으로 몰릴 수 있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명분이 될 터였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잘 들어 강하준. 내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들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당장 전출 신청서 써. 아니, 그냥 의가사 제대라도 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황 대위가 하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준의 코에서 피가 터지고 입술이 찢어졌다. 그의 눈가가 순식간에 부어오르며 검붉은 피멍이 번지기 시작했다. 명심해. 그들은 쓰러진 하준을 정비고의 차가운 바닥에 버려두고 떠났다. 하준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다. 소신을 지키려 했던 그의 신념이, 진짜 군인이 되려 했던 그의 다짐이 부대의 거대한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생각했다. 장모님, 저는 틀린 겁니까? 화천의 밤하늘에는 칠성부대의 상징인 북두칠성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에서 아침을 맞이한 예비역 중장 윤지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시간부터 정갈하게 차려입고 신문을 읽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일과는 여전히 현역 시절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딸 세아가 퉁퉁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새벽잠이 많은 건 여전하지. 윤지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 있느냐? 어젯밤부터 안색이 안 좋구나.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 하준 씨랑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요. 감기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자꾸 괜찮다고만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윤지휘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화천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이다. 감기 정도는 걸릴 수 있지. 그게 아니라요. 세아가 답답한 듯 말했다. 느낌이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통화도 잘 안 되고 어제는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저 오늘 하준 씨 좀 보러 가야겠어요. 혼자라도 갈래요. 윤지휘는 잠시 창밖의 앙상한 겨울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위 강하준. 그녀는 그 젊은 장교를 꽤 마음에 들어했다. 자신을 닮아 고지식할 정도로 고든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 눈빛을 높이 샀다. 혼자 가긴 어딜 가. 위험하게. 윤지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 입어라. 나도 바람이나 쐴 겸 같이 가주마. 화천 칠성부대라. 옛날 생각도 나는구나. 그녀는 나들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작전을 준비하는 지휘관처럼 신속했다. 2시간이 조금 넘어 윤지휘의 차가 화천의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세아는 창밖을 보며 연신 손톱을 물어뜯었다. 어머니, 하준 씨, 정말 괜찮겠죠? 군인이 괜찮지 않을 게 뭐 있나? 훈련이 고되면 그만이지. 윤지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 역시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힘든 깨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현역 시절 수많은 부하들의 눈빛에서 읽어냈던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차가 드디어 칠성부대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면회라는 말에 위병소 근무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금요일 밤에 죽도록 맞고 오늘 아침부터 강제로 작업에 동원되었던 강하준 중위에게 가족 면회가 잡혀 있을 리 없었다. 강하준 중위님, 말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참의 무전이 오가고 굳은 표정의 당직 사관이 달려나왔다. 무슨 일로? 강 중위님 면회를. 가족입니다. 사위 얼굴 좀 보겠다는데 절차가 복잡합니까? 윤지휘의 목소리에는 위병소의 얼음마저 녹일 듯한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당직 사관은 자신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가 황급히 하준을 부르러 갔다. 한편 강하준은 부대 뒤편에서 얼어붙은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어젯밤의 폭행으로 온몸이 쑤시고 얼굴은 엉망이었다. 입술은 터지고 한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다. 강중희, 가족 면회다. 빨리 면회실로 가봐. 하준은 귀를 의심했다. 가족? 이 시간에? 왜? 그는 당황했다. 이 모습을, 이 꼴을 세아에게 그리고 존경하는 장모님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가족, 안 왔다고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벌써 위병소 통과했어. 빨리 가. 하준은 어쩔 수 없이 절뚝거리며 면회실로 향했다. 그는 전투모를 최대한 깊게 눌러써서 부어오른 얼굴을 가리려 애썼다. 제발 세아 혼자만 왔기를. 아니, 차라리 아무도 오지 않았기를. 면회실 문이 열렸다. 자기야. 세아가 그를 보고 환하게 웃다가 가까이 다가온 그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하준 씨? 하준은 전투모를 벗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려 했다. 하지만 찢어진 입술 때문에 표정이 일그러졌다. 왔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세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전투모 그림자 아래로 드러난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어오른 남편의 얼굴.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왼쪽 눈. 터져서 피딱지가 앉은 입술. 하준 씨,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세아의 비명 같은 물음에 하준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냐. 세아야. 어제 야간 훈련하다가 좀 굴렀어. 군인이 이 정도 상처는. 괜찮아. 거짓말. 굴은 상처가 아니잖아. 이건. 세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까지 딸의 뒤에서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윤지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하준은 그녀의 기척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장모님까지 오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모님. 하준은 자신도 모르게 경례를 붙이려다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윤지휘는 아무 말 없이 하준의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사위의 망가진 얼굴에 고정되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숱한 위기를 겪었던 노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하준이 핑계로 댔던 훈련 중 부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단번에 간파했다. 저것은 낙상이나 훈련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히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폭행의 흔적이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하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어른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면회실에는 세아의 흐느낌과 하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화천의 겨울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윤지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면회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하서방. 예, 장모님. 다시 묻겠네. 윤지휘의 눈이 사위의 멍든 눈을 정확히 꿰뚫었다. 누가 자네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전직 3군을 호령했던 사령관의 사실을 보고하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면회실의 공기가 하준의 멍든 눈가처럼 차갑게 정체되었다. 세아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강아주는 장모 윤지휘의 눈을 감히 마주 볼 수 없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온 철의 여인. 자신이 평생을 존경하고 따르겠노라 다짐했던 군인의 표상. 그 앞에서 그는 지금 폭력에 굴복한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하서방. 윤지휘가 다시 한번 불렀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자네는 내 사위이기 이전의 대한민국 육군 장교야. 장교가 그녀의 시선이 하준의 찢어진 입술에 머물렀다. 이런 몰골이 되기까지는 이유가 있겠지.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 늙은이도 한눈에 알 수 있네. 그녀는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그가 미세하게 움찔하며 고통을 참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썹이 꿈틀했다. 얼굴뿐만이 아니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것이다. 세아야. 윤지휘가 딸에게 말했다. 잠시 울음을 그쳐라. 내 남편이 말할 수 있도록. 세아는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붉어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마침내 결심한 듯 이를 악물었다. 찢어진 입술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장모님, 저는. 그는 칠성부대의 만연한 비리를 발견한 것부터 입을 열었다. 병사들의 피복과 난방유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일, 서류를 조작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들을 알게 된 일, 그리고 그 중심에 대대장 마동철 중령과 황인표 대위가 있다는 사실까지. 저는 장모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낮은 곳의 병사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윤지휘의 목소리가 재촉했다. 모든 것이 묵살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당일 저녁 대대장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하준은 차마 폭행과 가혹행위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망가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보직 해임, 매일 이어진 인격 모독, 그리고 어젯밤 정비고에서 벌어진 린치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윤지휘는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다. 세아는 다시금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 이게 누구신가? 우리 강중위 가족 면회 중이었어? 술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황인표 대위였다. 그는 어젯밤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마도 당직 사관에게서 강중위 가족이 면회 왔다는 보고를 받고 혹시나 딴소리를 할까 싶어 감시하러 온 것이었다. 어이 강중위. 어제 훈련이 좀 과격했지? 그래도 군인이 그 정도 상처는 영광 아니겠어? 어머님 그리고 처남. 아니 처제? 황인표는 세아의 미모에 잠시 눈을 빛내다가 하준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 쳤다. 악! 하준이 어젯밤 맞았던 어깨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미안. 아직도 아픈가? 황인표는 실실 웃으며 세아와 윤지휘를 번갈아 보았다.
두 분 미인이신데 이런 험한 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중이가 좀 융통성이 없어서 부대 적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선임 장교로서 잘 타이르고 있으니 자네인가? 지금까지 미동도 않던 윤지휘가 입을 열었다. 예? 뭘 말입니까? 황인표가 되물었다. 내 사위 얼굴을. 윤지휘가 천천히 황인표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만든 것이 자네냐고 물었네. 황인표는 그제야 윤지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의 생사를 지휘하던 지휘관의 눈, 적의 심장을 꿰뚫는 살기마저 느껴지는 군인의 눈이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훈련 중에. 훈련. 윤지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육군 규정 어느 조항에 부하 장교를 구타하고 린치하는 훈련이 명시되어 있지? 자네 이름이 뭔가? 계급은? 황인표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고추 세웠다. 육군. 대위 황인표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여기는 군사구역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주머니? 윤지휘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면회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다. 세아야. 내 휴대폰 좀 다오. 세아가 가방에서 급히 휴대폰을 꺼내 건넸다. 윤지휘는 익숙하게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황인표는 이 상황이 불쾌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외부로 부대 상황을. 쉿. 윤지휘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황인표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황인표를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이미 그에게 없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충성. 박유신입니다. 윤지휘의 입가가 옅은 미소를 그렸다. 박 장군. 오랜만이군. 나요. 황인표는 박 장군이라는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하지만 감히 끼어들 엄두는 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한순간 높아졌다. 선배님, 윤 장군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난 잘 지내지. 윤지휘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박 장군. 예, 선배님. 말씀하십시오. 자네 지금 어디인가? 계룡대인가?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국방부 회의가. 회의는 취소하게. 예. 지금 당장. 윤지휘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명령이 실렸다. 자네 헬기 몰고 강원도 화천으로 날아오게. 칠성부대야.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겠지. 수화기 너머의 박 장군은 잠시 숨을 삼켰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현역 4개의 별을 달고 있는 그에게 날아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없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자신이 후보생 시절부터 하늘처럼 따랐던 전설적인 여군 윤지휘 예비역 중장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선배님? 화천이라니요? 와서 보게. 자네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윤지휘는 황인표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내 눈앞에 내 사위가. 자네 부하들에게 맞아 죽어가고 있네. 전화가 끊겼다. 윤지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황인표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저 여자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건 거지? 육군 참모총장? 박 장군? 설마 현 육군 참모총장 박유신 대장? 하하. 황인표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 지금 뭐 연극하십니까? 육군 참모총장님이 아주머니 전화를 받으시고 헬기를 타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면회실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렸다.
이번에는 대대장 마동철 중령이었다. 황인표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그 역시 낌새를 채고 달려온 것이었다. 황 대위, 여기서 뭐해? 어르신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강중이가, 아이고 얼굴이 이게 뭔가. 쯧쯧. 내가 훈련 좀 적당히 시키라고 했지. 마동철은 능숙하게 연기를 하며 윤지휘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중이 어머님 되십니까? 제가 이 부대 대대장 마동철 중령입니다. 아드님이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 그만. 저희가 잘 치료하고. 윤지휘는 마동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한마디 내뱉었다. 자네가 주범이로군. 예? 무슨 말씀이신지. 황 대위. 윤지휘가 말했다. 그리고 마 중령. 자네들 지금부터 이 면회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마. 뭐요? 마동철의 눈이 커졌다. 내 손님이 윤지휘가 창밖의 맑은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곧 도착하실 테니 자네들에게 아주 볼만한 손님일 거야. 마동철과 황인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저 여자가 미친 것일까? 하지만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갔다. 윤지휘의 눈에는 미친 사람의 광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자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다.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하늘을 가르는 묵직한 프로펠러 소리가 화천에 얼어붙은 대기를 찢고 다가오고 있었다. 두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약한 진동에 불과했다. 면회실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동철 중령과 황인표 대위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 중령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참. 오늘 훈련 비행이 요란하군. 아마도 군단 항공대. 아니. 윤지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건 자네들 군단장 나부랭이를 태우는 소리가 아니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리는 진동에서 굉음으로 바뀌었다. 하늘을 찢는 듯한 로터 소리가 칠성부대 전체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동 헬기 한 대의 소리가 아니었다. 위엄과 권위를 싣고 대지를 누르는 지휘 통제 헬기 특유의 묵직한 울림이었다. 세상에. 황인표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부대 연병장 상공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 계룡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검은색 지휘 헬기. 육군 참모총장의 상징과도 같은 참술이었다. 말도 안 돼. 마동철 중령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칠성부대 사단 본부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뭐야? 어떤 부대 헬기야? 당장 수화. 식별 불가. 아니 식별. 식별됐습니다. 육군 본부 참모총장 직속기입니다. 뭐라고? 참모총장? 오늘 방문 일정 따윈 없었어. 사단장님 어디 계셔? 칠성부대 사단장 나승진 소장은 주말을 맞아 관사에서 편안히 쉬려던 참이었다. 그는 쏟아지는 보고에 슬리퍼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육참 총장님이 왜 우리 부대에? 당장 연병장으로 집합해. 헬기가 거대한 모래바람과 함께 연병장 중앙에 내려앉았다. 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육군 전투복에 4개의 별이 번쩍이는 박유신 대장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화천의 겨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뒤를 육군 본부 감찰실장, 헌병단장, 그리고 무장한 경호병들이 따랐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었다. 급습이자 점령이었다. 사단장 소장 나승진, 총장님께. 나승진 소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경례를 붙였지만 박유신 대장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윤 장군님은 어디 계신가?
예. 윤 장군님이라니요? 나승진은 어리둥절했다. 됐다. 박유신은 자신을 수행한 감찰실장 소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칠성부대 사단장 나승진 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예. 총장님. 나승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의 지휘 통제권을 즉시 박탈하고 사단 본부 및 예하 대대 전 부대의 모든 행정 서류와 보급 창고를 압수 봉인한다. 특히 박유신의 눈이 번뜩였다. 이 부대 마동철 중령과 황인표 대위, 그리고 감찰부 책임자. 당장 잡아들여. 알겠습니다. 헌병단장이 무장한 병력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즉시 흩어져 사단 본부와 대대 막사로 달려갔다. 박유신 대장은 나승진 소장을 밀치듯 지나쳐 당직 사관에게 물었다. 면회실이 어디지? 면회실 안. 마동철과 황인표는 연병장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사단장인 나승진 소장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대놓고 무시당하고 헌병들이 어딘가로 뛰어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저 평범해 보이던 아주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쾅! 면회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4개의 별이 박힌 전투모.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박유신 대장이 묵직한 군화발 소리와 함께 들어섰다. 마동철과 황인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박유신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울고 있는 새아.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이쪽을 응시하는 자신의 영원한 스승이자 선배 윤지휘 예비역 중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강하준에게 멎었다.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어오른,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군인의 기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젊은 장교. 박유신 대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윤지휘에게 다가가 현역 대장이 예비역 중장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허리를 굽혀 경례했다. 선배님, 박유신입니다. 늦었습니다. 아니, 제 시간에 왔네. 윤지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유신은 고개를 돌려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마동철과 황인표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게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다. 내 놈들이 박유신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총장님, 이것은 오해. 마동철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입을 열었다. 오해? 박유신이 한 걸음 다가갔다. 저 얼굴이 오해인가? 저 젊은 장교의 꺾여버린 신념이 오해인가? 저는 황인표 대위, 마동철 중령. 박유신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자네들은 오늘부로 군복 벗을 준비해라. 바로 그때 헌병들이 면회실로 들이닥쳤다. 총장님, 명 받았습니다. 저 두 놈 당장 체포해.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서 육군 교도소로 직행시킨다. 이 시간부로 자네들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을 폭행하고 군수품을 횡령한 중범죄자다. 억울합니다. 총장님, 살려주십시오. 황인표와 마동철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들의 어깨에서 중령과 대위 계급장이 거칠게 뜯겨나갔다. 면회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유신은 강하준에게 다가갔다. 미안하네. 4개의 별을 단 육군 최고 지휘관이 멍투성이 중위에게 고개를 숙였다. 내 군대가 자네에게 이런 짓을 했어.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자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네. 강하준 중위. 하준은 부릅뜬 눈으로 자신에게 사과하는 참모총장을 바라보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고통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신이,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윤지휘는 그런 사위의 어깨를 이번에는 단단히 감싸 안아주었다. 화천 칠성 부대를 뒤엎은 육군 참모총장의 철퇴는 거대하고 신속했다. 면회실은 순식간에 육군 본부의 임시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박유신 대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패의 뿌리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감찰실장. 예, 총장님. 지금 당장 마동철과 황인표를 분리 신문해라. 배후가 있는지, 이 비리 사슬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밥 먹기 전까지 보고해. 알겠습니다. 헌병단장. 예, 총장님. 칠성부대 전 부대의 보급 창고와 행정 서류를 압수하라고 했다. 특히 저강 중위가 보고했다는 그 누락된 감찰 보고서. 연대 감찰부와 사단 감찰부 책상까지 낱낱이 뒤져서 원본을 찾아내. 그걸 묵살한 놈이 누구인지 그놈 책상 서랍에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 명 받들겠습니다. 박유신의 명령은 불벼락처럼 떨어졌다.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들은 감히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비리 현장에 직접 강림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마동철과 황인표는 자신들을 비호해주던 모든 연줄이 박유신 대장의 등장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이 횡령한 군수품의 목록과 그것을 눈감아준 상급부대 장교들의 이름을 불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단순한 피복과 남방유 횡령이 아니었다. 칠성부대뿐만 아니라 상급 부대인 군단, 심지어는 군수사령부의 일부 실무자들까지 연결된 거대한 비리 사슬이었다. 강하준 중위가 건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박유신 대장은 보고를 받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이놈들이 최전방에서 병사들이 입고 덮을 것을 훔쳐 적과 싸우라고 줬더니 제 동료의 등 뒤에 칼을 꽂아? 그의 분노는 직무 정지된 채 면회실 밖에서 대기하던 사단장 나승진 소장에게 향했다. 나 장군. 예. 총장님. 자네는 정말 몰랐나? 자기 부대에서 이런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사단장이 되어서 그것도 몰랐단 말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자네는 저놈들의 공범이야. 어느 쪽이든 자네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일세. 나승진 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정리되고 있을 때 윤지휘는 사위와 딸을 데리고 의무대로 향했다. 장모님, 괜찮습니다. 저는 시끄럽네. 자네는 환자야. 군인은 몸이 재산이고 아픈데 괜찮다고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어. 의무대에서 진단받은 하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코뼈가 부러졌으며 고막이 일부 파열되었다. 어젯밤의 집단 린치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세아는 진단 결과를 듣고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지만 윤지휘는 묵묵히 하준의 상처를 소독하는 군의관의 손을 지켜볼 뿐이었다. 치료가 끝나고 하준은 깨끗한 새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계급장과 이름표가 반듯하게 달린 그가 마땅히 입어야 할 군복이었다. 다시 면회실로 돌아왔을 때 박유신 대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관련자들의 체포와 이송이 끝난 후였다. 강중희. 박유신이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몸은 좀 괜찮은가? 예, 총장님. 괜찮습니다. 자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네. 박유신은 윤지휘를 한번 바라보고는 말을 이었다. 첫째, 자네가 원한다면 오늘부로 자네를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시키고 이후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네. 자네가 겪은 고통과 부당함에 대해 군은
그리고 나는 자네에게 빚을 졌어. 군의 환멸을 느꼈다면 떠나도 좋네. 내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하주는 말없이 박유신을 바라보았다. 군을 떠난다. 아내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총장님, 말하게. 저는 군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박유신의 눈이 빛났다. 저는 이 군복을 벗기 위해 장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제가 부족하여 오히려 칼에 베었습니다. 하지만 하주는 곁에 서 있는 장모님 윤지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철은 두드려야 빛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 제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군의 환멸을 느낀 것이 아니라 썩어버린 군인들에게 환멸을 느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군대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윤지휘의 입가에 오늘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그녀의 사위다웠다. 박유신 대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자네의 그 대답을 기다렸어. 그는 하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안을 하지. 강중이. 칠성부대에서 자네의 임무는 끝났네. 자네 같은 장교는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해. 자네를 육군 본부 감찰실로 발령내겠네. 내가 직접 지휘하는 곳이야. 오늘 자네가 겪은 이 부조리를 자네 손으로 직접 뿌리 뽑게 해주지.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칼자루를 자네에게 맡겨보겠네. 할 수 있겠나? 강하준의 눈이 타올랐다. 부패한 지휘관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였다. 예, 총장님. 강하준 중위. 명 받들겠습니다. 하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다. 박유신은 윤지휘를 향해 돌아섰다. 선배님, 좋은 사위를 두셨습니다. 아니, 육군이 귀한 인재를 얻었습니다. 윤지휘는 하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 장군, 내 사위가 아니라 이제 자네 직속 부하야. 제대로 훈련시키게. 어설프게 말고. 알겠습니다, 선배님. 박유신이 껄껄 웃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헬기가 다시 굉음을 내며 이륙 준비를 했다. 하서방. 세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당분간 내 집에서 몸 좀 추스르고 계룡대로 출근해야지. 윤지휘가 말했다. 총장님, 저는 하준이 박유신을 바라보았다. 강중위는 나와 함께 이동한다. 육군 최고 사령부의 헬기를 탈 영광을 주지. 박유신이 윙크했다. 부인은 내 수행 차량으로 안전하게 댁까지 모시겠네. 하준은 아내 세아를 꼭 안아주었다. 금방 갈게. 세아는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다. 다치지 말고. 아니, 이젠 다칠 일 없겠네. 사랑해요. 헬기 로터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강하준 중위는 자신을 구타했던 부대를 떠나 육군 참모총장과 나란히 헬기에 올랐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칠성부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련은 끝났다. 그리고 그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화천의 얼어붙은 땅에서 피어난 소신은 이제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밝히는 횃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3군 본부가 모여있는 거대한 심장 계룡대. 강하준 중위가 육군 참모총장의 헬기에서 내렸을 때 그를 맞이한 공기는 화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천의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물리적 고통이었다면 계룡대의 바람은 거대한 조직의 무게와 보이지 않는 권력이 실린 묵직하고 서늘한 기운이었다. 강중위. 헬기에서 내린 박유신 대장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다.
그의 4개의 별은 계룡대의 저녁 조명 아래서도 유독 밝게 빛났다. 자네가 오늘부터 일하게 될 것이다. 하주는 거대한 국방의 성체를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된 조경,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고위 장교들. 이곳의 중위는 화천의 중위와는 그 무게가 달랐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육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었다. 총장님, 하준이 걸음을 옮기며 물었다. 찢어진 입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발음이 조금 어색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게 됩니까? 부패를 도려내는 일. 박유신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자네가 화천에서 하려다 막혔던 일. 그것을 육군본부 내 직속으로 하게 될 거야. 박유신은 하준을 본관의 가장 깊숙한 곳, 육군본부 감찰실로 이끌었다. 감찰실은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군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총장 직속 특별조사관은 감찰실 내에 칼날로 불리는 곳이었다. 여기 표준이를 찾게. 표기수 준이라고 육군 행정의 모든 귀신을 꿰뚫고 있는 친구지. 자네의 파트너가 될 걸세. 박유신은 하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에게는 일주일의 휴가를 주겠네. 상처부터 치료하고 아내와 장모님도 안심시켜드려. 하지만 그의 눈이 다시 엄격해졌다. 복귀하는 순간부터 자네는 강하준 중위가 아니라 육군 참모 총장의 눈과 귀 그리고 칼이다. 명심하게. 명 받들겠습니다. 하준은 그 길로 서울 장모 윤지휘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세아는 그를 보고 와락 달려와 안겼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괜찮아. 세아야. 다 끝났어. 거실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윤지휘가 다가왔다. 그녀는 멍이 빠지고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하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꼴이. 말이 아니었지. 그녀가 툭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내게 죄송할 것 없다. 윤지휘는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계룡대로 간다고 들었다. 박 장군 직속으로. 예, 그렇습니다. 화천의 늑대굴을 피했더니 호랑이굴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구나.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곳은 화천보다 더 교활하고 음흉한 자들이 많다. 총과 칼 대신 서류와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곳이야. 감당할 수 있겠나. 하준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윤지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믿음 변치 말게. 그리고 기억하게 하서방. 칼을 쥔 자는 칼집 또한 단단해야 하는 법이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사실과 규정이라는 칼집에 칼을 담아 휘둘러. 그게 자네가 그 호랑이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일세. 꿈 같은 일주일이 흘렀다. 하준은 세아의 극진한 간호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갈비뼈의 실금은 붓기 시작했고 얼굴의 멍도 옅은 흔적만 남았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화천의 악몽을 털어내고 새로운 전장을 준비했다. 일주일 뒤 강하준 중위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다시 계룡대의 문을 통과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발령받은 강하준 중위입니다. 그가 찾아간 특별조사과 사무실은 육군 본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창고라고 해도 믿을 만큼 낡은 서류 캐비닛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힌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하준의 인사를 듣고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넘기고 빨간 펜으로 무언가를 체크한 뒤에야 안경을 콧잔등으로 밀어 올리며 하준을 쳐다보았다. 강하준 중위, 총장님이 보냈다는 그 칠성부대의 소신?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까칠했다. 육군 준위 표기수. 정년을 몇 년 앞둔 행정의 달인이자 감찰실의 터줏대감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즉, 표준이가 혀를 찼다. 총장님도 참 귀찮은 일을 만드셨어. 소신? 그거 좋지. 근데 그가 하준의 책상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 소신이라는 게 밥 먹여주나? 저기 앉아. 자네가 화천에서 쏘아 올린 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꼴인지 알아? 하준의 책상 위에는 그의 키보다 높은 서류탑이 쌓여 있었다. 칠성부대 군수 비리 연관 자료라고 적힌 표지가 보였다. 마동철이랑 황인표 그 멍청한 놈들은 그냥 깃털이야. 표준이가 담배라도 피우고 싶다는 듯 인상을 썼다. 자네가 건드린 건 육군 군수사령부 전체를 쥐고 흔드는 라인이야. 그놈들 잡겠다고. 하. 중이 나부랭이가? 비아냥거림 속에는 묘한 시험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하준은 동요하지 않았다. 준이님, 저는 그 라인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라인 때문에 제 병사들이 얼어붙은 전투화 속에서 동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하준이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놈들이 훔쳐간 것이 단순한 피복이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와 조국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이는 하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까칠했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말은 청산유수군. 그가 헛기침을 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 잘난 소신으로 저 철옹성 같은 군수사령부의 벽을 부술 수 있는지. 표준이는 가장 위에 있던 서류철 하나를 하준에게 던지듯 건넸다. 자, 이게 첫 번째 과제다. 마동철이 빼돌린 물자들이 흘러들어간 민간업체 리스트야. 근데 이상하지? 이 업체들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유령 회사지. 그런데도 버젓이 몇 년간 군납 실적 1위를 찍고 있어. 이 유령의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와 봐. 그게 자네의 첫 번째 사냥감이다. 강하준의 눈이 빛났다. 화천에서의 무력했던 중위는 더 이상 없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쥐어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계룡대에서의 시간은 화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갔다. 강하준은 표기수 준이와 함께 유령업체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강중위, 표준이가 낡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군수비리는 말이야, 단순 절도가 아니야.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서류 조작이지. 이놈들 봐. 대성물산 칠보유통 화랑상사. 이름은 그럴듯한데 전부 주소지가 같아. 서울 구로동의 웬 낡은 오피스텔 203호실. 가봤습니다. 하준이 낮게 대답했다. 우편함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은 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전부 위조였습니다. 그렇겠지. 멍청이들. 표준이가 혀를 찼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유령 회사들에 입금된 군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가. 그걸 찾아야 해.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수백 개의 계좌를 추적했다. 자금은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거치며 꼬리를 감추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뱀이 허물을 벗듯 돈의 흐름은 교묘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하준은 화천에서 비리 장부를 파헤쳤던 경험을 살렸다. 그는 단순히 입출금 내역만 보지 않았다. 준이님, 이 패턴을 보십시오. 하준이 모니터에 복잡한 흐름도를 띄웠다. 자금이 항상 특정 날짜에 집중적으로 세탁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3시. 군수사령부에서 월말 결산 보고가 끝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표준이의 눈이 번뜩였다.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거군. 그것도 결제 라인을 꿰뚫고 있는 놈이야. 그리고 이 자금의 최종 종착지. 하준이 마우스로 한 계좌를 클릭했다.
전부 한 사람의 차명 계좌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규환이라는 이름입니다. 표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전규환? 예. 민간인 이름입니다. 혹시 민간인? 하. 표준이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미친. 강중희. 자네 지금 누굴 건드린 줄 알아? 표준이는 사무실 구석의 낡은 캐비닛을 열쇠로 열었다. 먼지 쌓인 서류철들 사이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앨범의 일부였다. 육군 군수사령부 군수기획처장. 대령 전규환. 사진 속에서 날카로운 눈매의 장교가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놈 동생 이름이야. 전규환.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었어. 죽은 동생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파서 돈을 챙긴 거야. 저놈이 바로 이 거대한 비리 사슬의 몸통이다. 하주는 숨을 삼켰다. 대령. 그것도 군수사령부의 실세 중의 실세. 마동철 중령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물이었다. 전규환. 표준이가 담배를 찾는 듯 주머니를 뒤적이다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렸다. 육사 출신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 밟은 놈이야. 박유신 총장님과 동기지만 사이가 극도로 안 좋다고 들었지. 군내 사조직의 핵심이고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군수사령부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 아무도 못 건드렸어. 증거가 없었거든.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준이 차갑게 말했다. 증거? 표준이가 코웃음 쳤다. 이 계좌 내역만으로는 부족해. 죽은 동생이 생전에 사업하던 계좌다라고 발뺌하면 그만이야. 우린 저놈이 직접 군 내부망을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고 횡령을 지시했다는 물증이 필요해. 하주는 고민에 빠졌다. 군수사령부의 내부망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규환 대령이 직접 관리하는 철옹성이었다. 그때 하준의 머릿속에 화천에서 당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이님,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규환 대령이 서류를 조작했다면 그 조작된 서류와 실제 현장의 물품 대장과는 반드시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육군 교도소. 지금쯤 마동철과 황인표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 입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며칠 뒤 강하주는 홀로 육군 교도소의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황인표 대위가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는 하준을 보자마자 치를 떨었다. 강하준. 내 놈이 감히 여길 와? 오랜만입니다, 황 대위님. 하준은 태연했다. 멍은 사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날 정비고에서 맞을 때보다 수백 배는 더 차가웠다. 낯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죽여버릴 거야. 나가면 넌 내 손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군수품 횡령, 하급자 폭행, 직권 남용. 아무리 못해도 15년입니다. 40 넘어 나오시겠군요. 황인표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런데 하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황 대위님께서 협조를 좀 해주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협조? 황 대위님과 마 중령님은 깃털입니다. 두 분이 가져간 돈 다 합쳐도 전규환 대령이 하루에 세탁하는 돈보다 적더군요. 황인표의 눈이 커졌다. 전규환 대령님을 내가 어떻게 해? 전규환 대령이 두 분께 선물로 줬던 그 명절 떡값 상자들. 그거 황 대위님 통장으로 직접 쏘셨던데. 그것도 다 전규환 대령 차명 계좌에서 나온 돈입니다. 하준이 웃었다.
전규환 대령은 당신들을 방패막이로 썼습니다. 꼬리 자르기죠. 당신들은 그가 훔친 수백억 중 고작 몇 푼 받아먹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황인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간단합니다. 하준이 녹음기를 켰다. 전규환 대령이 당신에게 직접 지시했던 내용. 그가 어떻게 서류를 조작하라고 했는지, 어떤 물품을 빼돌리라고 했는지 그 육성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통화 녹음이나 그가 보낸 지시서가 있을 텐데요. 황인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 새끼. 자기가 살자고 우릴 버려. 했어. 그놈 목소리. 마 중령님 관사에 따로 보관해둔 컴퓨터 파일이 있다. 거기 그놈이 직접 보낸 조작 지시 음성 파일이 전부 들어있어. 하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뿌리를 향한 마지막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계룡대 대회의실. 육군 군수사령부의 분기별 성과 보고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박유신 대장을 비롯한 육군의 모든 수뇌부가 참석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였다.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군수기획처장 전규환 대령의 발표였다. 그는 완벽한 보급체계 혁신이라는 주제로 단상 위에서 유려하게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참모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군수사령부는 지난 분기 완벽한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재고를 30% 이상 감축하였으며 그의 발표는 완벽했다. 모든 수치가 빈틈없이 맞아떨어졌고 그래프는 이상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박유신 대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전규환은 여유로운 미소마저 띄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때였다.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배석해 있던 강하준 중위가 손을 들었다.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감히 이 거대한 회의에서 손을 든 일개 중위에게 쏠렸다. 전규환 대령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거기 강중위 감찰실 소속인가? 질문이 뭐지? 하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감찰실 특별조사과 강하준 중위입니다. 전규환 대령님께 질문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작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대령님께서 방금 발표하신 완벽한 보급 체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혹시 대령님께서 말씀하신 재고 감축이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업체의 군수품을 불출하고 실제로는 이를 횡령하여 차명 계좌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전규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중희,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한장성이 호통을 쳤다. 조용. 박유신 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전규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대답하게 전 대령. 강중위의 질문에 전규환은 애써 웃음을 되찾으려 했다. 강중위. 아주 소설을 쓰는군. 자네가 화천에서 겪은 일 때문에 좀 예민해진 모양인데 여긴 그런 촌구석이 아닐세. 증거도 없이 육군 대령을 모함하는 건가? 증거.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준은 회의실의 중앙통제실을 향해 손짓했다. 표기수 준이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전규환 대령님의 혁신적인 성과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발표 자료가 사라지고 대신 수십 개의 계좌 이체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대성물산 7보 유통. 그리고 그 모든 돈이 흘러들어간 전규환이라는 이름의 차명 계좌 내역이었다. 이것은 전규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죽은 동생분의 계좌를 참 잘 활용하셨더군요. 하준이 차갑게 말했다.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자료다. 저 중이놈이 나를 음해하려는 거다. 전규환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하준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직접 들어보시죠.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중령. 정신 차려. 자네가 먹을 수 있는 건 내가 던져주는 뼈다귀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번에 칠성부대 동계 피복 신형 들어가는 거 전부 구형으로 바꿔치기하고 장부에는 신형 나간 걸로 올려. 그 차액 반은 자네 갖고 반은 나한테 보내. 알았나? 멍청하게 굴지 말고. 너무나도 선명한 전규환 대령 자신의 목소리였다. 전규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준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전규환 대령. 당신이 말한 완벽한 보급 체계 덕분에 화천의 제 병사들은 구멍난 전투화를 신고 혹한기 경계를 섰습니다. 당신이 마신 억대 와인 한 병 값이 그들이 1년 내내 입을 방한복 값이었습니다. 당신은 하준이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적보다 더 추악한 내부의 적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전규환이 무언가 말을 하려던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육군 참모총장 박유신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규환. 박유신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자네가 내 동기라는 것이 내 평생의 수치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지 무장한 헌병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단상으로 향했다. 육군 헌병단이다. 전규환 대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에이.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유신아. 박유신. 너. 전규환의 어깨에서 대령 계급장이 거칠게 뜯겨나갔다.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거대한 부패의 뿌리가 강하준이라는 단단한 칼에 의해 뿌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회의는 중단되었다. 하준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챙겼다.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날 저녁 하준은 모든 보고를 마치고 계룡대를 나섰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장모 윤지휘였다. 그녀는 어쩐 일인지 계룡대까지 직접 차를 몰고 와 있었다. 타게. 하준은 말없이 조수석에 탔다. 차는 조용히 서울을 향해 달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윤지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전규환. 그놈, 내가 소장 시절에 내 밑에 있던 놈이야. 그때도 싹수가 노랗더니만 결국 그렇게 가는군. 알고 계셨습니까? 짐작은 했지. 윤지휘는 운전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짐작만으로 사람을 잡을 순 없는 법이야. 자네가 해낸 걸세.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하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을 윤지휘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하지 않아. 자네는 그걸 해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하게 될 걸세. 그게 바로 군인이 가져야 할 진짜 명예야. 차는 서울에 있는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집 안에는 세아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서방. 하준이 차에서 내리려 할 때 윤지휘가 그를 불렀다. 예, 장모님. 칼을 쓰는 법은 이제 배운 것 같군. 날카롭고 정확했어. 그녀는 하준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잊지 말게. 진정한 명장은 칼을 쓰는 자가 아니라 칼을 쓰지 않고도 이기는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아군을 보듬을 줄 아는 자일세. 자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오늘은 이겼지만 자네가 도려낸 그 자리에 또 다른 부패가 자라나려 할 걸세. 지치지 말고 그 칼을 더 단단하고 올바르게 연마하게. 알겠나? 하주는 장모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경례보다도 깊게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안으로 들어서는 하준의 어깨는 화천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넓고 단단해져 있었다. 꺾였던 칠성의 별은 이제 계룡대의 밤하늘에서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혹한을 녹인 불꽃, 계룡의 횃불이 되다. 전규환 대령의 몰락은 계룡대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육군을 지탱하는 거대한 축 중 하나인 군수사령부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썩은 고름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장교를 적발한 차원을 넘어섰다. 그것은 수십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거대한 사조직과 검은 유착의 고리를 세상에 드러낸 신호탄이었다. 강하준 중위. 그의 이름은 이제 계룡대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가리켜 육군을 구한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 전규환의 그늘 아래서 달콤한 떡고물을 받아먹던 수많은 기득권에게 그는 감히 성역을 침범한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었다. 특별조사과 사무실의 공기마저 달라졌다. 낡은 캐비닛이 가득한 그 방은 이제 육군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던 표기수 준이가 뻐근한 목을 돌리며 앓는 소리를 냈다. 전규환이 체포된 이후 후속 조사를 위한 자료가 폭포수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강중희. 자네 지금 복도 걸어 다닐 때 조심하게. 표준이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하준을 힐끗 보며 말했다. 어제는 어떤 대령 나부랭이가 와서 총장님 백 믿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고 시비를 걸더군. 내가 쌍욕을 박아서 쫓아냈지만 하준은 묵묵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준이님. 신경을 써야지 이 양반아. 표준이가 답답하다는 듯 책상을 쳤다. 자네가 건드린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봐주던 놈들의 의리와 체면을 박살낸 거야. 전규환이 하나가 사라졌지만 제2의 전규환, 제3의 전규환은 널렸어. 그놈들 눈에 자네는, 표준이는 말을 잠시 골랐다. 우물에 독을 푼 놈이지. 우물이 썩어 문드러졌다면 독이라도 풀어야 합니다. 고인 물은 모두 퍼내야지요. 하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표준이는 그런 하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 주둥이는 정말. 윤 장군님 사위 맞네. 맞아. 내가 졌네. 바로 그때 사무실에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실과 연결된 전화였다. 표준이가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하준을 바라보았다. 총장님이 찾으시네. 강중희. 이번엔 또 무슨 벼락이 떨어지려나?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 박유신 대장은 창밖으로 계룡대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왔나 강중희. 충성. 중위 강하준. 부르셨습니까? 박유신은 천천히 돌아서서 하준을 마주 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어제부로 전규환 라인에 있던 장교 27명이 추가로 보직 해임됐다. 군단 장급도 둘이나 연루되었더군. 박유신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엄청난 일을 했어. 골마 터지기 직전에 환부를 도려냈네. 그 공은 육군이 기억할 걸세. 총장님의 결단이 없으셨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아니. 박유신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결단만 했을 뿐 칼을 쥔 것은 자네였어. 그리고 그 칼이 너무 날카로웠던 덕분에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는 이제 특별조사과에 있기엔 너무 표적이 되었네. 자네의 그 칼이 이젠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되었거든. 하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오해 말게. 박유신이 그의 표정을 읽었다. 자네를 내치려는 게 아니야. 더 큰 일을 맡기려는 걸세. 박유신은 집무실 중앙에 걸린 거대한 작전지도 앞으로 하준을 불렀다. 강중희. 자네가 화천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이곳 계룡대에서 파헤친 일. 이 모든 부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하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해. 박유신의 눈이 빛났다. 사람을 전부 바꿀 순 없어. 하지만 썩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꿀 수는 있지. 그는 하준에게 새로운 임명장 하나를 내밀었다. 이 시간부로 육군 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하네. 총장 직속 기구야. 군의 모든 보급, 인사, 감찰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할 위원회지. 하준은 임명장을 바라보았다. 육군 미래혁신위원회 실무간사. 중위 강하준. 자네의 계급은 중위일세. 박유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 위원회 안에서 자네의 발언은 내 발언과 같은 무게를 가질 걸세. 자네에게 총장의 권한을 위임하네. 자네가 화천에 얼어붙은 땅에서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그 모든 부조리, 이제 자네 손으로 직접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시스템을 뜯어고치게. 이것은 명령일세. 강중희. 자네가 그토록 원했던 밝은 군부대 직접 만들어보게. 하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직 이동이 아니었다. 한 명의 복수자가 아니라 육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경례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총장님. 얼마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강하준 중위는 위원회 발족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단 하루의 휴가를 내어 한 곳으로 향했다. 강원도 화천. 칠성부대였다. 그는 계룡대의 휘장이 박힌 전투복을 입고 예고 없이 위병소를 통과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가 처음 부임했던 대대, 마동철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그곳은 새로운 대대장의 지휘 아래 완전히 변해 있었다. 하준은 지휘부를 찾지 않았다. 그는 곧장 병사들의 생활관과 보급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하준은 숨을 멈췄다. 어둡고 눅눅했던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그 창고가 아니었다. 신형 방한복과 전투화가 박스째로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난방유 드럼통이 규정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재고 현황판에는 담당자의 서명과 함께 정확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생활관에서 만난 병사들의 표정은 밝았다. 물론 군 생활이 편할 리는 없지만 적어도 부당함에 떨고 있지는 않았다. 신병인가? 군 생활 할 만한가? 하준이 생활관 구석에서 전투화를 닦던 이등병에게 말을 걸었다. 이등병은 낯선 중위의 등장에 긴장했지만 하준의 온화한 눈빛에 이내 입을 열었다. 예, 그렇습니다. 화천이라. 춥긴 뒤지게 춥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급 나온 신형 내피가 따뜻해서 살만합니다. 부당한 일은 없나? 간부들이 괴롭히거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등병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저희 소대장님이 그러셨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일 생기면 대대장님 건너뛰고 여기로 바로 찔러도 된다고. 이등병이 가리킨 곳에는 육군 본부 직통의 청렴소리함이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준이 미래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신했던 총장 직속의 익명신고 채널이었다. 하준은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곳 최전방까지 날아와 병사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자신이 지옥을 경험했던 낡은 정비고로 향했다. 황인표와 그 일당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하주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날의 고통, 분노 그리고 절망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하준의 뺨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장모님,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신이 꺾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가장 단단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확인했다. 그날 저녁 서울. 하주는 아내 세아와 함께 장모 윤지휘의 집을 찾았다. 오늘은 그가 화천에서 구조되었던 그날처럼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미리 약속된 편안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다. 어머 자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세아가 현관으로 마중 나오며 호들갑을 떨었다. 화천에 잠시 다녀왔어. 하준이 웃으며 아내를 안았다. 화천? 세아의 눈이 커졌지만 이내 안심한 듯 남편의 가슴에 기댔다. 이젠 괜찮은 거지? 그곳도. 응. 이젠 괜찮아. 거기도 나도. 거실에서는 윤지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특유의 꼿꼿한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그래. 왔나. 식사 준비됐으니 앉게.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세아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화천에 얼어붙은 주먹밥이나 계룡대의 차가운 도시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족의 맛이었다. 한참 동안 화기애애한 식사가 이어졌다. 세아는 하준의 새로운 위원의 일에 대해 제잘거리며 물었고 하준은 아내를 안심시키듯 다정하게 대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무렵 윤지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서방. 예, 장모님. 오늘 화천에는 왜 갔었나?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로 무언가를 바꾸었는지. 윤지휘는 찻잔을 내려놓고 하준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 그를 면회실에서 보았을 때의 그 서늘함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깊은 인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자네가 처음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자네의 그 고든 눈빛이 마음에 들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네. 너무 고든 나무는 바람에 쉽게 부러지는 법이거든. 그리고 자네는 화천에서 보기 좋게 한번 부러졌지. 하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비참함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네는 부러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네. 꺾인 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틈으로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어. 그 뿌리로 결국 썩은 거목을 쓰러뜨렸고 이제는 새로운 숲을 만들려 하고 있더군. 윤지휘는 하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예비역 중장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한 온기였다. 나는 수십 년간 군복을 입었지만 많은 것을 바꾸지 못했네. 그저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것이 고작이었지. 하지만 자네는 뿌리째 흔들고 있어. 육군이라는 이 거대한 땅을 통째로 갈아엎고 있네. 그녀는 처음으로 사위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랑스럽네, 하서방. 내 사위로서도 그리고 내 평생의 후배 군인으로서도. 자네가 가는 그 길이 이 늙은 군인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군인의 길일세. 하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았던 거대한 산. 그 산이 이제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세아는 눈물 젖은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아주는 두 여인을 향해 그리고 자신이 걸어갈 미래를 향해 가장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화천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났던 칠성의 별. 그 별은 이제 수많은 별을 이끄는 횃불이 되어 계룡대의 밤하늘을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밝히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